지난주 애플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엔비디아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또 엔비디아 하면 주도주잖아요. 그래서 또 나스닥에 악영향을 줄지, 또 기다리신 분한테는 좋은 매수 찬스가 올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스닥 위주로 많이 빠졌고요. 특히 반도체에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여기 빅테크 성장주들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이번 나스닥 상승 랠리, AI 랠리에 누가 뭐래도 주도주죠. 엔비디아가 무려 8.6% 빠졌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또 미국이 중국향 수출 제재, 첨단 기술 수출 제재 발표했죠.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대장주답게 주도주답게 많이 올랐었던 만큼 또 많이 빠졌고, 밑에 반도체 ETF SOXX도 무려 5%. 야, ETF가 5% 빠지는 거 정말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한 주에. 무슨 레버리지 ETF도 아니고요, 개별 종목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번 주에 반도체 주식들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중국향 수출 제재 이슈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애플도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죠. 다우만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습니다.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장주 애플이 약간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주 연속 아쉽게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좀 약세 보이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올해 정말 안 쉬고 올랐거든요. 7개월 내내 올랐습니다. 거의 조정다운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사면 오르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애플도 2주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래봤자 최고점에서 10%, 이제 10%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실 분들한테는 또 이번 조정이 반가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도 올해 무려 37%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도주 엔비디아 또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흔들렸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주간으로 8.6% 빠진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기 점선 제가 표시해놨는데, 요게 일명 50일 이동평균선이라 그래서 단기 상승 추세를 판단할 때 쓰는 하나의 보조 지표입니다. 꼭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올해 처음으로 여기 빨간 선 밑으로 내려왔죠. 요 확대해 보면 여기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랠리를 펼쳐갈 때는 워낙 힘이 세니까 매수 들어오니까 이 빨간 선 밑으로 내려갈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약간씩 상승하는 힘이 매수세가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참고를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랬다가 또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주식이니까 뭐 정확히 이걸 100% 맹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의 50일 이동평균선 붕괴라는 기사 제목이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떨어지니까 이제 주가 부정적인 제목만 달리죠. 그래서 주간으로 8% 넘게 빠졌고 고점에서는 15% 빠졌지만 여전히 올해 기점으로는 180%, 2배가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랠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많이 못 사서 아쉬웠다, 혹은 나 정말 이번 랠리에 놓쳐가지고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조정이 이어지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누가 뭐래도 AI 랠리였거든요. 보통 주도주나 대장주가 꺾이면 전반적으로 그 증시, 나스닥이나 S&P 500도 좀 약해지는데, 이게 그래서 부정적인 시그널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나스닥도 아무래도 애플, 엔비디아가 무너지니까 좀 흔들리니까 나스닥도 올해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여기 빨간 점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그림을 확대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은행 위기 터졌을 때 한 번 쇼크성으로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 빨간 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올해 3월 이후부터 거의 7월, 8월까지는 증시 힘이 정말 강력했다, 조정다운 조정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힘이 약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한 거죠, 나스닥이. 야, 증시가 얼마나 강했으면은 2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만 하락하면 다음 주는 무조건 올랐다는 얘기니까 진짜 사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피한 상반기였는데 약간 힘이 약해졌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스닥은 올해 37% 넘게 올라 있습니다. 참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고점에서 10%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지수는 저도 모아가고 있는 입장으로서 또 떨어져 주면은 뭐 물론 들고 있는 것들이 수익률이 깎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단기 상승 추세를 판단하는 기술적인 보조 지표가 5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숫자가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빨간 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보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인데, 애플, 마소 이런 대장주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조금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단기입니다. 단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올해 처음으로, 반도체도 올해 처음으로 조금 상승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최대 이슈였던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주식들과 ETF인데요. 주간 수익률 보시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저도 반도체 ETF 들고 있는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체감 되더라고요. 한 주에 5%가 확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SOXX가 5% 빠졌고,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8%, 또 중국하고 연관 많이 있는 미중 갈등 하면 많이 흔들리는 마이크론,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 반도체 첨단 장비들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한 3에서 5% 다 빠졌습니다. 대만 반도체 생산 기업 TSMC도 4% 넘게 빠졌고요. 그래서 간만에 또 조정다운 센 조정이 나왔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폭락에 가까운 움직임도 나왔고요. 급락에 가까운.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중국 제재 발표했죠. 그래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 꾸준히 주식 투자 해오신 분들은 미중 갈등, 미중 제재,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신 재료잖아요. 미중 갈등이. 그런 새로운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이게 확실히 조정 핑계로 또 삼더라고요. 사실 이거 발표한다고 올해 내내 이미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일단 새로운 거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직접 투자를 금지 발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중국의 기술 규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너네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고 제안을 건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제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어떤 분야? 3대 첨단 분야,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엄청 중요한 분야라고 보는 거죠. 여기만큼은 절대로 미국의 자본이 흘러 들어가선 안 된다. 중국에게로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까지 선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협적이라는 얘기죠.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이면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할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사전 의무 보고하던지 아니면 아예 투자를 못한다라고까지 제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미국 자본이 많이 중국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돈이 결국은 중국으로 흘러가서 다시 미국을 위협하니까 상당히 위협이 받겠죠. 이 왼쪽 자료 보시면 중국 AI 투자에서 미국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보니까 누적으로 보니까 거의 40%. 그러니까 기껏 이제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 이런 기업들 보니까 뒷돈이 다 미국이었던 거예요. 미국 자본들, 월가 자본 뭐 이런 거. 그래서 야, 뭐 하는 거냐 싶었겠죠. 그래서 좀 강경하게 월가 니네들 자본 좀 그만 투자해라. 니네가 결국 우리한테 위협하는 꼴이지 않니? 라고 해가지고 돈줄을 말려 죽이자. 첨단 산업을 아주 그냥 돈줄을 끊어가지고 말려 죽이자. 그래서 미국 돈으로 중국의 핵심 기술을 키우는 걸 원천 차단한다. 라고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상 중국의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한 거다라는 표현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뭐 인수합병도 안 되고 지분 투자도 안 되고,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같이 중국 주식이나 중국 펀드 투자 정도만 오케이지 직접적으로 돈 넣는 건 안 된다. 아주 초기 투자부터 싹을 자르겠대요. VC라 그래서 벤처 캐피털 투자들이 대부분인데 가서 괜히 키워주지 마라 이거죠. 아주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이거 좀 심상치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전에 다 공개됐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좀 조정 핑계가 잡혀 있는 것 같고, 이미 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유럽도 뒤따라서 바로 중국 제재에 동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하자마자 유럽의 각국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할게요라고 뒤따라서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이미 작년부터 지금 미중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지금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들 거의 말라가죠. 여기 보시면 그래프 급감하는 거 보이시죠? 25년 최저치입니다. FDI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규모, 금액을 말하는데 완전히 말라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지금 출입금지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줄을 말려 죽이자. 금융전쟁이죠. 약간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돈으로 말려 죽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분은 계속 바이든도 국가 안보다 그러지만 사실은 중국의 첨단 기술을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 돈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마저도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거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이 재밌던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얼마 전까진 계속 고위급 뭐 옐런도 보내고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보내고 고위급 인사들 계속 보내가지고 대화하자더니 그래놓고 갑자기 또 그러냐라고 하면서 발끈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즉각적인 보복을 시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에 아마 영상 보실 때 더 센 뭔가 조정 핑계가 나온다면 이제 중국이 보복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죠. 일단 아직은 중국이 뭐 할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보복을 하겠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역시 원자재 전쟁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원자재를 아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핵심 소재나 태양광 이쪽 핵심 소재 다 사실상 중국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 제재하면,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주식들도 같이 빠졌고 테슬라도 요 핑계로 좀 빠진 것도 있고 태양광 주식들도 많이 빠졌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갈등 관련준 거죠. 그래서 역시 뭐 좋든 싫든 중국이 싫어요 미국이 싫어요 상관없이 양국 경제가 서로 결국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양쪽 다 경제나 주식시장에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이게 좀 조정 핑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 핑계겠죠. 단기 조정 핑계로 보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반도체 기업들 매출의 거의 25%, 30%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번 중국 규제의 총 책임자가 옐런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기술 규제를 할 거였으면 수출을 통제하는 상무부나 에너지부 이쪽이 맡아야 되는데 재무부한테 맡겼다는 건 사실은 기술도 기술인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이 미국이 지금 채권을 팔아야 되거든요. 채권. 지금 계속 미국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걸 일본이나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중국이 요즘 들어서 미국채를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금융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재무부 장관한테 이걸 맡겼다는 거는 어떤 채권 구매 압박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온화적인 입장을 표현했대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말자, 끝까지 말렸대요. 국방부나 에너지 상무부는 세게 때리자 그랬는데 이번에 재무부 장관은 아유 너무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 우리 미국채 사줘야 되는데 적당히 협상하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온화적으로 말했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약간 친중파라고까지 불린 인물입니다, 옐런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이제 8월에도 상무부 장관이 중국 방문하고요. 또 11월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핑계 받다가 또 언제 그냐는 듯이 화해하고 악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악재 이렇게 쪼는 것보다는 좋은 또 매수 찬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좀만 더 길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표 진짜 캡처해놓고 보시면 좋겠는데 정말 백악관이 상세하게 이번에 찍어줬습니다. 어떤 분야가 정말 유망하고 미국에 중요한지. 그러니까 첨단 기술 중에서도 절대 미국이 양보 못하는 이 기술 분야를 완전 나열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에 투자 못하게 금지까지 해놓은 분야가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거, 고성능 설계, 패키징, 뭐 슈퍼컴퓨터, 좀 어려운 용어들 있지만 이런 분야의 주식들은 완전히 밀어준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죠. 양자 컴퓨터, 구독자분들도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하던데 그런 것들도 이제 미국도 밀어주는, 양보 못하는 분야고, AI, 사이버 보안, 안면 인식, 로봇 이런 것들 투자하려면 사전에 보고해라 미국에다가, 이 정도로 백악관이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나열해줬습니다. 요거 진짜 보시고 야, 요런 애들은 그냥 진짜 메가 트렌드구나, 이거는 미중 전쟁이 지속되는 한 무조건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 비상사태 선포까지 하고 투자 금지까지 할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단기 출렁일 때 좋아하는 이런 분야의 대장 기업들 혹은 우량주를 모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역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진짜 중국 기업들이 사재기 주문까지 하잖아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 내년 것까지도 달라고 50억 달러, 올해 10억 달러, 내년 40억 달러 규모를 선주문 사재기 합니다. 지금 자꾸 미국이 수출 제재 거니까 엔비디아한테 야, 좀 미리 좀 줘. 돈은 있다. 돈은 있으니까 반도체 제발 줘 하면서 줄 서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상 엔비디아 AI 칩 없이는 우리가 개발이 어렵다,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 엔비디아 반도체만 기다리고 있다, 이럴 정도로 엄청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핵심 AI 칩의 선두주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따라잡으려고 막 지금 경쟁사들이 따라오는데 대표적으로 AMD, 인텔이라는 반도체 회사들이 겨우겨우 막 따라간다 하고 있는데, 야, 제가 진짜 무섭다 생각한 게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또다시 차세대 AI 칩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AMD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걸 또 발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두주자다운데 AI 칩 점유율의 80% 절대 안 뺏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한 발자국 도망가는구나 싶은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은 점점 심해지겠지만 엔비디아도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유망하고 큰 것 같긴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진짜 엄청나게 빨라지고 AI 차세대 칩의 또 핵심 제품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렇게 차트만 펼쳐놓고 보면은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너무 뭐 에베레스트 산 아니냐 이렇게 전고점이 여긴데 진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건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주가 흐름은 모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겠죠.
올해 정말 안 쉬고 올랐으니까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다는 정도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오면 땡큐로 보고 저도 이제 분할 매수 줍줍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4% 넘게 빠지면서 주가가 다시 좀 힘이 없습니다. 요즘 테슬라 약간 조용하죠. 약간 또 호재가 소멸되면서 재밌는 이슈들이 없어가지고 조용한데 미중 갈등 핑계도 있었고 또 성장주 전반적으로 금리도 올라서 좀 빠진 것도 있고 지금 테슬라의 오랜 2인자 재무 책임자가 또 사임하면서 주가가 싹 미끄러진 것도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또 미중 갈등, 테슬라가 중국에서 공장 만드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제 미중 갈등하면서 갑자기 이런 기사 나옵니다. 테슬라가 공급업체 40%가 중국 기업인데 미중 갈등 오면 어쩌냐 하면서 이제 조정 핑계죠. 오를 때는 막 상하이 기아 팩토리에서 잘 만든다 하더니 또 떨어질 때 되니까 갑자기 중국 기업이라서 문제다 이러면서 말이 이렇게 싹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건 노이즈인데 주가가 올해 좀 잘 가다가 이렇게 힘이 없네요. 요즘 좀 재미가 없습니다. 최근 이슈가 재밌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한 4.4 빠졌고 고점에서는 40% 빠졌고 올해 기준으로는 90% 넘게 올랐습니다. 조금 쉬었다 갈 수는 있는데 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좋게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주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조정 핑계가 나온 게 머스크의 오른팔 재무 담당자 돈 만지는 자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유도 안 밝히고 이제 원래 이유를 차라리 깔끔하게 밝히면 좋은데 안 밝히면 사람들이 더 걱정하잖아요. 야 무슨 문제 있나? 특히 재무 담당자가 떠나는 건 되게 주가가 휘청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요 재무 담당자가 머스크의 오른팔이라고도 불리면서 CFO 재무 담당자가 취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테슬라가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아주 신용도가 높았던 인물인데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갖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제 후계자로 원래 찜했었는데 머스크가 후계자 선정을 안 해줘가지고 삐졌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계속 자기가 경영하려고 그러니까 삐졌다라는 소리도 있고 보통 이제 적당히 이렇게 후계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머스크가 자기만 하려고 해서 삐졌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머스크가 갑자기 단독으로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회사 재무제표 좀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열받았다. 뭐 이런 갈등설도 있습니다. 추측이 난무합니다. 이거 다 썰입니다. 썰. 원래 재무 담당자는 비트코인 할 생각도 없었는데 머스크가 갑자기 테슬라 명의로 비트코인 사가지고 그런 거 싫어했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다 단기 노이즈죠.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추측성으로 이번 주에 좀 빠지는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를 자극하는 이슈, 요즘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고 좀 걱정인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 물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쭉 내려가고 있는 건 맞는데 좀 천천히 내려간다. 요 이슈가 있었고 왼쪽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쭉 내려가다가 이번 사이클 처음으로 반등 3%까지 갔다가 3.2 그래서 다음 달에도 좀 더 올라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조금 천천히 내려가겠다라는 우려 하나랑 오른쪽도 보시면 이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한 3, 4개월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의 원가 비용인데 이 PPI라는 것도 생산자 물가도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물가 또 오를 수도 있나? 아니면 물가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가나? 이렇게 연준 타겟까지 가려면 좀 더 걸리나? 이런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인데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걱정하겠죠. 2차 인플레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단기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물가 상승률의 90%가 주거비였거든요. 미국도 진짜 임대료가 강하게 올라가지고 이번 달에도 7% 넘게 올랐더라고요. 미국 임대료, 주거비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와가지고 빨리빨리 내려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보면서 시장이 약간 미국 지금 생각보다 경제가 좋아가지고 이거 천천히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이 다시 커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신 것처럼 70년대 2차 인플레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70년대 1차 인플레, 2차 인플레 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연준이 더 고금리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은 이제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5.5% 현재 기준금리를 쭉 계속 최대한 오래 끌고 갈 거다라고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이 점점 계속 실망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 안 하나? 금리 인하 안 하나? 안 하나 하다가 내년까지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실망하면서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금리와 달러가 약간 꿈틀한다는 거. 금리가 고점을 뚫고 가고 있고 계속 잘 안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증시에는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성장주 입장에서는 나스닥 입장에서는요. 다우한테는 좀 덜 나쁩니다. 가치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JP모건은 이게 4.25 넘어가면은 증시에 강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임계점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지금 월가도 요거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금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구글에다가. 그리고 환율도 달러도 요즘 반등하고 있어서
환율도 1320원을 재돌파, 순식간에 올라버렸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 주말에 야간 장외 환율로는 1330원도 일시적으로 넘었어요. 올해 고점이 1340원인데 야, 여기에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환율 우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한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요것도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금리와 달러 상승은 성장주에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금리가 안정적이었고 환율도 올해 그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이게 뚫고 올라가면은 약간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조정 핑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계속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헤드라인이 휙휙 바뀝니다. 이 작년 10월 증시 바닥 빠질 때 막 침체 온다, 리먼 터진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야, 침체 안 오고 약한 침체 올 것 같은데 막 그랬다가 3월 달에 은행 위기 터진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AI 붐이 4월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때부터 급등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강세장이다 이거. 와, 이거 이제 시작이다. 그러더니 이제 침체가 안 온다. 연착륙. 지금 연착륙 대세가 됐죠. 이제 침체액이 싹 들어가고 연착륙이다.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어떤 헤드라인이 될까.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노이즈에 너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주식 있으면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계속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저도 참고하시라고 소개해드리는 거지, 저도 매수할 때는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거 흔들리면 헷갈리기만 하고 머리 아프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록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또 다음에 어떤 핑계가 나올지 해서 연말 결산할 때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우량주, 좋아하는 우량주, 노이즈 제거하고 그냥 나는 딱 모아간다라는 관점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캘린더 보시면 큰 이슈는 없습니다. 좀 조용할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의 소매 판매, 중국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어가지고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돌아오는 주에는 홈디포, 월마트 이런 소비,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들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한미일 정상회담 금요일에 있는 거,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조금 조용한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은 여기 엔비디아 하나 남았네요. 이제 큰 거는 굵직한 거, 이제 이러면 진짜 실적 기술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작은 돈이라도 최대한 아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증권사별 수수료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작은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아닐까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요 증권사별 미국 주식 수수료 이벤트 현황을 정리해왔습니다. 신규 휴면 고객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은 매수 매도 모두 0%,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동일하게 매수 0%, 매도 0.0008%, KB증권은 매수 매도 각 0.07% 수수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플 1억 원치를 매수 매도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미래에셋증권은 0원이고요.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동일하게 800원, KB증권은 14만원의 수수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수료도 쌓이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별 수수료 적용 기간이나 환전 수수료도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